예, 152쪽에 예, 좀 전에 보셨던 이제 목적의 네 가지가 나오죠. 1번의 확정성.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확정돼야 되는데 그 확인하실 점은 그 첫째 줄 가운데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늦어도 법률행위 내용을 실현할 당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여기만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성립할 때 모든 게 다 확정될 필요는 없고 이행할 때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2번의 가능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불가능을 목적으로 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돼요. 근데 둘째 줄 가운데 보시면 실현 가능한가의 여부는 사회 통념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기준으로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통념을 가지고 따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친구랑 둘이 한강 다리에서 놀다가 반지를 빠뜨렸어요. 한강에. 그러면 한강에 빠뜨린 반지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못 찾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반드시 불가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인들이 그거 못 찾아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가능이 아니라 뭘로 본다는 거예요? 불가능으로 보겠다. 불능으로 보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수험상으로 확인하실 점은 불능의 유형인데요. 불능의 유형은 두 가지. 크게 원시적 불능이 있고 후발적 불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면 원시적 불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원시적이다. 즉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이미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미 불가능한 것을 원시적 불능이라 하고 후발적 불능은 계약이 성립할 때는 가능했는데 후발적으로 나중에 불가능이 된 것을 후발적 불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갑이 을하고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언제 했냐면 11월 13일 날 했다. 근데 매매 목적물이 11월 11일 날 그 지역에 산불 나는 바람에 다 타버렸어요. 소실되었다. 그러면 계약이 체결될 때 이미 불가능한 거죠. 이런 불능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13일 날 계약을 할 때는 가능했는데 이게 14일 날 불타버렸어요. 나중에 불가능이 된 거죠. 이것을 후발적 불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중에서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게 무효일 가능성이 크겠어요? 그렇죠. 얘는 무효예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관련되는 세부적인 문제는 우리가 계약법에 가면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용어만 좀 봐두세요. 원시적 불능은 성립 당시에 이미 불가능이고 무효인 것을 말하고요.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자, 우리 시험에 2년 연속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갑이 을하고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후에 자연재해로 목적물이 번개 맞고 다 탔어요. 그래서 목적물이 완전히 소실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능으로 확정되어지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게 2년 연속 나왔던 지문이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능으로 확정되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OX예요. 틀렸죠? 왜 틀렸어요? 언제 불탔어요? 계약 체결 이후죠. 이건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계약법에 가면 공부하겠지만 이 불난 원인이 얘 잘못이다. 채무자의 잘못이면 이제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건 나중에 공부할 거고 일단은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계약은 유효하다라는 점, 그 점만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법성이 나와요. 적법성. 그러니까 적법성에 관해서는 법률 규정에 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법규는 강행 규정이 있고요. 임의 규정이 있어요. 이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강행 규정은 강제하는 규정이고요. 임의 규정은 말 그대로 임의적인 규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사자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임의 규정이 있는데 이것과 다른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러면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어느 게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얘랑 얘 중에 얘가 우선한 이게 임의 규정인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갑이 을하고 건물을 임대차합니다.
그럼 건물을 임대차에 쓰면 차임을 지급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차임을 언제 지급하는 거냐면 매월 말일날 지급하도록 우리 민법 633조에 규정돼 있어요. 근데 임차인이 뭐라고 하냐면 임대인한테 아저씨 나 말일날 되면 돈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15일날 드릴게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래요 라고 합의합니다. 그러면 이 을은 차임을 다음 달 말일날 줘야 돼요? 15일날 줘야 돼요? 15일날 줘야 돼요. 그러면 633조에 말일이라고 정해놨는데 이거와 다른 의사를 표시했을 때 이게 우선한다는 거죠. 그럼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이런 걸 임의 규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 민법은요. 지도 원리가 사적 자체예요. 가능한 한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거야. 그럼 우리 민법에서는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중에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대부분 다 임의 규정이에요.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을 두는 거죠. 근데 사회 질서랑 관련되거나 또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강행 규정을 둘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겨요. 우리 대표적으로 주임법 아까 봤었는데 갑이 을하고 주택을 임대차합니다. 그럼 주택을 임대차하면 민법이 아니라 뭐가 적용되겠어요? 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그럼 주임법은 임대인을 위한 법일까요? 임차인을 위한 법일까요? 당연히 임차인. 임차인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자유롭게 하도록 하면 누가 경제적 강자입니까? 임대인이잖아요. 그럼 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강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잘 아실 수 있는 내용이 주택을 임대차하면 최소한 얼마를 살 수 있어요? 2년. 왜 2년이에요? 법이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기간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본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건 강행 규정이겠어요?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만약에 둘이 1년 계약을 했어요. 그 1년 계약을 했는데 1년 계약 기간 끝나니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임차인 계약 기간 끝났어. 보증금 줄 테니까 나가. 이러면 나가야 돼요? 1년 더 살 수 있어요? 더 살 수 있죠? 아저씨 강행 규정이에요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1년 계약을 했을 때 1년 계약 기간이 끝나자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나 나갈래 보증금 빼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돼요. 그러면 완전히 누구에게만 유리한 거예요? 임차인. 그러니까 이런 강행 규정을 소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방에게만 강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률이 정하는 것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면 효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임차인. 그럼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정하면 무효예요. 그럼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정하면 그건 유효한 거예요. 어우 나 임대인인데 열이 확 받네. 네.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한다는 건 어떤 우려가 있냐면 임대인이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임대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했다는 건 임차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임대인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양해해 주는 거야. 그건 해도 된다는 거야. 근데 누구에게 불리하면 안 된다고요? 임차인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강행 규정으로 둡니다. 근데 이 강행 규정은 다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 차이냐면 효력 규정이다라고 하면 효력에 관련되기 때문에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그건 무효입니다. 무효. 효력 규정이니까. 근데 단속 규정에 위반이 되면 말 그대로 단속의 대상이에요. 제재를 받아요. 제재를 받는 것은 별개로 하고 사법상의 효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라는 거야.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우리 뭐 흔한 예를 들어서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 판매 행위를 합니다. 그럼 허가를 안 받고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이 행위는 무효일까요? 유효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밥집에서 밥을 맛나게 먹었어요. 근데 먹고 나가려고 딱 봤더니 무허가 음식점이에요. 밥값 안 내도 돼요?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그럼 이
업주가 처벌받는 건 별개로 하고 사인 간의 거래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규정을 뭐라고 하냐면 단속 규정이에요. 근데 효력 규정이 위반되면 그것들은 무효가 되는 거죠. 단속 규정에 해당되는 것들, 뭐 행정법규들 등등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개념만 좀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제 따면 예를 들어 중개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개업을 하시면 뭘 받으셔야 돼요? 보수를 받아야죠. 그럼 보수는 받고 싶은 만큼 받아요? 법이 제한을 둘까요? 법이 제한을 둬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법에서 이 정도 규모 할 때는 보수를 100만 원 받아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말을 잘 해가지고요. 보수를 200만 원 받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법이 정하는 것보다 더 받기로 합의한 거죠. 이게 무효냐 유효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그게 효력 규정이면 무효인 거고 단속 규정이면 유효한 거예요. 효력 규정일까요? 단속 규정일까요? 우리 판례는 효력 규정으로 봐요. 그럼 이게 효력 규정이라는 얘기는 20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0만 원만 받아야 돼요? 100만 원. 초과액은 다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단속 규정이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처벌받는 건 별개라고 200만 원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그 초과 부분은 무효다라고 해서 그건 효력 규정에 해당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특별 얘기 없이 강행 규정이라고 하면 다 대충 다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효력 규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법원이 어떻게 판시했느냐,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사실 말하자면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판례의 내용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요. 자격증이 없는데 제가 말을 잘해가지고요. 여러 사람들한테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서 보수를 받기로 약정을 한 거예요. 이 약정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 약정은 무효겠죠. 유효면 뭐하러 공부해요? 그냥 하시지. 그렇죠? 이거 무효예요. 무효. 그러면 돈 받은 거 있으면 가져도 돼요?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부당이득이라는 말은 앞으로 셀 수 없이 나올 거야. 그럼 부당이득이라는 건 뭘 부당이득이라고 부르냐면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을 부당이득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인 없이 취득한 거니까 가지면 안 되잖아요. 돌려줘야 되죠. 교재 보시면 그 154쪽이에요. 154쪽 보조단에 부당이득이라고 나오죠. 조그마한 글씨로. 첫째 줄만 보세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여. 뒤에 거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을 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부당이득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험상으로 부당이득에 나타나는 모습은 대표적으로 여기서 보게 되는데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았고요.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을 했어요. 부동산을 사고 팔았는데 그러면 얘가 갑한테 소유권을 넘겨받고요. 갑이 을에게 대금을 받았는데 이렇게 주고받게 된 법률상 원인은 뭘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원인인 거예요. 원인.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돼버렸어요. 무효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 얘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과 대금을 주고받았는데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가 돼버리면 서로 주고받게 된 법률상 원인이 있어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미 주고받은 건 다 뭐가 돼요? 원인 없이 받은 거니까 전부 다 뭐가 돼요? 부당이득이 돼요. 부당이득.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었다 이런 말 나오면 반사적으로 그러면 이미 받은 건 다 뭐가 됐다고요? 부당이득으로 서로에게 돌려줘야 돼요. 자, 오늘 꼭 이해하고 가셔야 될 점 두 번째요. 지금 보시면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원인 없이 취득한 거니까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었다. 무효 취소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주고받은 건 다 뭐로 바뀐다고요? 부당이득으로 바뀌어서 서로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 꼭 이해를 해두시고요. 앞으로 뭐 수도 없이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 민법은요. 100%다 효력 규정이에요. 100%. 강행 규정이라면 그럼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다가 요거 강행 규정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강행 규정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위반하면 무조건 다 뭐가 되는 거야? 효력 규정이니까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거야. 지금 민법에서는 다 효력 규정으로만 두고 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 민법의 공식적인 시험 범위 첫 번째 법조문이 나옵니다. 103조가 나오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102조까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고 우리 시험 범위는 103조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반사회적 행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무효라고 법률이 정하는 거죠. 지금 103조에서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면 무효가 된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문은 읽어보시면 매우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죠. 이게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일일이 다 나열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추상적인 규정을 둘 수밖에 없어요. 이게 추상적이라서 이런 것들을 일반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잘못하면 걸면 걸릴 수도 있는, 그렇죠? 일반 규정이니까. 이게 민사상이니까 가능한 거지 만약에 형법에서 사람을 처벌하는 형법에서 이런 추상적인 규정을 둬서는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예전에 그 독일의 나치 시대 때 어떤 법조문이 있었냐면 국민의 건전한 법정신에 위반되면 처벌한다. 이런 조문이 있었어요. 국민의 건전한 법정신에 위반되면 처벌한다. 겁나는 규정이죠. 왜 무서운 규정이에요, 이게? 국민의 건전한 법정신이라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집권자 입장에서 딱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이런 건전한 법정신에 반하네.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어떻게 한대요? 그냥 처벌한대요. 형의 상한을 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기분 좋을 때 걸리면 그냥 잠깐 뭐 집행유예고 기분 안 좋을 때 걸리면 사형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형사상의 규정을 둘 수는 없지만 이건 뭐 인신을 가두는 형사적인 게 아니라 민법상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 규정을 둘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사회질서 위반이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학설과 판례들이 사회질서 위반 행위를 예를 들어 놔요. 그러니까 범주를 나누는 거죠. 윤리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뭐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이렇게 쭉 나눠요. 그러니까 윤리질서에 반하는 건 첩계약이에요. 첩계약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 교재 잠깐 볼게요. 154쪽에 괄호 2번에 사회질서 위반인 법률행위 모습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이 뭐냐면 윤리질서. 인륜에 반하면 반사회적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첩계약이에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이성과 첩계약을 하는 거죠. 이런 건 당연히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다라는 거죠. 근데 아내가 괜찮아. 네 마음대로 해 이럽니다. 그럼 아내가 동의를 해주면 첩계약은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무효예요. 예. 이건 아내가 동의해 줄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개인적인 법익이 아니라 뭐와 관련되는 거예요? 사회질서.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첩계약은 처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입니다. 다만 첩관계를 그만두는 걸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계약이나 양육비에 대한 지급 약정은 유효하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첩계약은 무효예요. 동의가 있든 없든. 근데 첩관계를 끝내면서 생활비나 그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제공해 주는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고요. 2번에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그러니까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는 대체로 범죄와 관련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기억을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밀수입을 위한 소비대차 또는 출자행위. 자, 소비대차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비대차는 우리 민법이 정하는 계약의 일종이에요. 빌려서 뭘 하는 거죠? 일단 소비하는 거예요.
처분권을 갖고 소비하고 나중에 동종, 동질, 동양의 물건으로 반환하는 것을 소비대차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가장 많이 빌려 쓰는 게 뭐겠어요? 돈이죠. 그게 금전 소비대차예요. 예를 들어 집에 쌀 떨어졌어요. 그럼 옆집에 쌀 빌립니다. 뭐겠어요? 쌀을 빌려다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다시 줘요. 쌀 먹어요. 먹고 유사한 걸로 주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소비대차라고 해요. 근데 임대차가 있죠. 임대차와 소비대차의 차이점은 뭐냐면 임대차는 빌린 물건을 소비하고 줘요. 그걸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대로 쓰고 그대로 주는 게 임대차예요. 그럼 비교되는 개념은 사용대차라는 게 있어요. 사용대차.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빌려 쓴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차이점은 뭐냐면 임대차는 대가를 지급해야 되고 사용대차는 공짜예요. 그 차이만 있어요. 이 구별되셨어요? 제가 이 책을 사무실에서 빌려왔어요. 그럼 빌려왔으면 뭘 한 거라고 하면 될까요? 1번 소비대차, 2번 임대차, 3번 사용대차. 사용대차겠죠. 일단 제가 이거 빌려가지고 먹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대차는 아니고 이거 그대로 갖다 주는 건데 제가 대가를 지급한 게 아니라 그냥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바로 사용대차예요. 근데 지금 소비대차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밀수입하려고 돈 빌리는 계약을 했다. 또는 밀수입을 위해 출자, 자금을 출연해 주는 거죠. 이런 약정들은 전부 다 무효입니다. 3번에 보면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 행위. 저는 평생 결혼하지 않아요. 저는 죽어도 이혼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4번에 보면 생존의 기초를 처분한 행위. 내가 버는 모든 것을 넣어주마.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 무효고요. 5번에 보면 사행성이 심한 행위. 사행성이 심하다는 건 다 뭐하고 관련되겠어요? 도박. 도박과 관련된 행위들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실 점이 나와요. 사회질서 위반인 법률행위 효과입니다. 자, 1번에 보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예요. 그럼 무효면 원래 이미 주고받은 건 다 뭐가 돼요? 아까 우리 무효 취소 이러면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원칙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것은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무효면 아직 안 줬으면 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준 거는 부당이득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다만 법률행위가 103조에 반하여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으로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된다. 특별 규정이 나와서 오른쪽에 2번에 불법 원인급여가 있죠. 오른쪽에 그 조그마한 글자로 보조단에 보시면 불법 원인으로 인하여 찾으셨어요? 155쪽에 작은 글자 보조단에 보면 불법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원래 무효면 돌려받아야 되는데 반사회적 행위로 준 거면 돌려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단서조항에 그러나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는 그렇지 않다.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반사회성을 띄었다. 103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불법 원인급여 746조가 적용됩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사회질서에 위반해서 급부한 게 있으면 그때는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해요. 그래서 이 계약을 통해서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넘겨줍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계약이 무효인 거예요. 계약이 무효. 그럼 이 계약이 무효라면 얘가 받은 건 뭐가 된다고요? 부당이득이죠. 그럼 갑은 야 내가 계약을 해서 너한테 부동산을 준 건데 계약이 무효니까 그건 원인 없는 거니까 돌려줘 라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좀 전에 본 원칙이에요. 근데 봤더니 이게 일반 계약이 아니라 첩계약인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첩계약은 일반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103조. 반사회적 무효예요. 그럼 반사회적 무효면 갑이 을에게 무효니까 그 아파트 나에게 돌려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효 취소는 돌려받아야 되는데 사회 질서에 반해서 준 거는 돌려받을 생각 하지 말라는 거야. 746조의 입법 취지는 법은 불법에 조력하지 않는다. 도와줄 수 없다는 거야. 근데 뭐 우리가 하는 얘기로 하면 이거 왜 만들었냐면 얘 응징하려고 만든 거야. 야, 너는 왜 사회질서 위반 행위를 했어? 너 했으면 그거 받을 생각은 하지도 마. 그러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이 돼요? 원래 이게 무효면 갑 거잖아요. 그런데 반사회적으로 준 거면 갑이 돌려받을 수 없으니까 누가 소유자가 돼버려요? 을이 소유자가 된다. 갑이요. 을하고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었어요. 그래서 본전 생각나서 한 판 더 해보려고 을에게 도박 빚을 지고요. 한 판 더 해서 마저 다 잃었어요. 그러면 도박과 관련되어서 도박 빚 1억 원이 있다면 갑은 을에게 도박 빚을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돼요? 이건 법 공부 안 해도 상식적으로 도박 빚 갚아야 안 갚아도 돼요? 안 갚아도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법 공부하셨으니까 왜 안 갚아도 되느냐? 도박과 관련되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도박만 하느라 상식 없던 갑이 어렵게 돈을 구해서 얘한테 도박 빚을 변제합니다. 갚았어요. 도박빚 변제하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공부한 친구가 얘기해 주죠. 야, 그거 안 갚아도 되는 건데 왜 그랬어? 갑이 깜놀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요. 제가 안 갚을 돈을 갚았으니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겠죠. 왜 안 될까요? 도박빚을 변제한 거죠. 그럼 사회질서 위반으로 변제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적용된다고요? 불법원인급여. 원래는 무효니까 돌려받아야 되지만 반사회적 원인으로 준 거면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어려워요? 네, 원래 다 어려워요. 원래 처음 보시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 민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보통 이제 법과대학에서 법을 공부하게 되면 이 법마다 이 주어진 학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형법. 형법은 2학기 1년 공부해요. 그러니까 헌법도 2학기 1년 공부해요. 근데 법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8학기 4년 내내 수업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민법이에요. 민법이 양이 그만큼 많아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까 보신 것처럼 민법의 전부가 아니라 민법의 한 절반 이하,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학교에서 공부하면 얼마 기간에 공부할 거예요? 2년에 공부할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 얼마에 끝낼 거예요? 2달에 끝낼 거예요. 2달에. 그래서 11, 12, 1, 2, 3, 4, 5, 6 계속 돌리는 거예요. 2달에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한 공부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고 물론 나는 다 되네. 이런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조국을 위해 큰 일을 하실 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한 번 들어서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또 듣고 계속. 우리 시험의 합격은 인내와 반복이 중요해요. 참으셔야 되고요.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이거 모르겠죠? 1, 2월 하고 3, 4월 하고 5, 6월 하잖아요. 3번 돌아가면 이제 좀 지겨워져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겠네? 와요. 그럼 그때 이제 학원을 뛰쳐나가서 나 혼자 한번 공부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도 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반복하면 합격하실 수 있어요. 지금 11월이잖아요. 11월이니까 지금부터 꾸준히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 충분히 동차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지겨워도 참으시고 어려워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려운 거 모르는 거 즐기셔야죠. 다 알면 뭐하러 하고 났어요. 모르시니까 모르는 거 나오면 또 모르는 거네 체크하고 넘어가고 그럼 이게 일단 1순환이 돼야 돼요. 1순환이 한번 되면 그 다음에 볼 때는 조금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글귀라도요. 그러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한 번 볼 때랑 2번 볼 때랑 3번 볼 때랑 똑같은 거라도 느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힘드시더라도 참으시고. 그래서 일반적인 무효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 어떤 무효라고요? 사회질서 위반. 이런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꼭 알고 가실 내용이 있는데 을이 첩계약을 통해서 받은 부동산인데 그걸 병한테 팝니다. 그러면 이 병은 이 부동산을 사면서 이게 첩계약을 통해서 넘어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악의자예요. 그런데도 샀다. 이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우리 부동산 거래에서의 기본적인 법리인데 병은 권리자에게 샀어요? 무권리자에게 샀어요? 불법원인 급여 때문에 소유권이 을에게 확정 귀속되죠. 그럼 얘는 누구한테 샀어요? 소유자한테 산 거야. 그럼 얘는 무조건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뒤에 가도 똑같이 나와요. 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샀다? 걔는 무조건 취득이에요. 그럼 만약에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샀어요. 무권리자에게. 그럼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샀다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무권리자로부터 산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드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부동산의 소유자예요. 근데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갑의 부동산이 엄청 탐이 나요. 그래서 등기 서류를 위조합니다. 인감증명서 다 위조해가지고 등기관에게 등기 서류를 갖다 줘요. 그러면 등기관이 나중에 등기법 시간에 공부하시겠지만 실질 조사권이 없어요. 형식적인 심사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서류를 다 구비해서 가져왔을 때 등기관이 야, 너 수상해? 진짜 권리자 맞아? 네가 산 거 맞아? 라고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서류가 구비되면 등기관은 뭐 해줘야 돼요? 등기해줘야 돼요. 그러면 을이 돈 내고 산 게 아니라 위조 서류로 등기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소유자예요?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거예요. 당연히 등기 서류는 다 갖춰져 있지만 이건 지금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갈 법률 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그럼 이 등기는 뭐예요? 무효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등기부에 무효라고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상으로는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현재 등기부를 찾아보면 누가 소유자라고 돼 있어요? 을. 그렇지만 진짜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인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병입니다. 을이 소유자로 돼 있으니까 을건 줄 알고 이것을 삽니다. 전혀 모르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얘는 등기부를 믿고 샀으나 권리자에게 샀어요? 무권리자에게 샀어요? 무권리자예요. 그럼 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걸 법제화해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믿어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거 가지고 되게 좀 시끄러웠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뉴스에도 나오고 나중에 댓글 한번 봤더니 난리가 났던데 이 법도 없는 나라 막 난리가 났던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지 인정하지 않을지는 각각의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공신력을 인정하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면 누가 보호되는 거예요? 얘 보호되죠. 그러면 안 좋은 점은 갑이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공신력을 우리 법제처럼 부정해버리면 누가 보호돼요? 진정한 소유자가 보호돼요. 근데 제3자는 보호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공신력을 우리 법제가 부정한다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등기제도도 거의 완비돼 가니까 우리도 현재 이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TF가 구성되어서 연구 중에 있어요. 그래서 공신력을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공부했던 근간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올해 합격하셔야 돼요. 그렇죠? 공부 시커내 놨더니 내년에 공신력 인정한다고 다 바뀌어버리면 등기법부터 민법까지 완전히 헷갈려지니까. 지금 현재는 공신력을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무효등기 믿어도 보호될 수 없다. 대신 누가 보호된다고요?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돼요. 그래서 오늘 꼭 알고 가실 점 또 하나 나왔어요. 부동산을 샀는데 권리자에게 샀어요. 권리자에게 샀으면 얘는 권리 취득할 수 있어요. 무조건. 근데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샀어요. 무효등기를 보고 산 거죠.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법률을 따로 규정해 주지 않는 한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동산은 아니에요.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부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교재 보시면 그 내용이 155쪽에 나와 있고요. 이번에 불공정 행위가 나옵니다. 155쪽에. 자, 104조 이어지는 조문을 보죠.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불공정행위는 다른 말로 폭리행위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태가 안 좋은 걸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행위, 이것을 불공정행위다라고 부르고요. 자, 우리 지금 방금 103조를 봤는데 이 104조, 이 불공정행위의 입법상의 지위는 얘는 독립된 규정이 아니라 수많은 103조 행위 중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 놓은 규정이 104조예요. 그러니까 사회질서 위반은 아까 뭐 첩계약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았잖아요. 그 104조는 그 수많은 것 중에 한 가지의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104조는 결국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103조 안에. 그러니까 법적 성질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갑이 있는데 갑이 5억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갑이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궁박, 경솔, 무경험이다. 근데 을이 갑의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합니다. 근데 이 매매를 할 때 엄청 싸게 폭리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5억짜리 부동산을 넘겨받으면서 대금은 1억 원밖에 주지 않았대요. 이게 불공정행위고요. 이렇게 되면 이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얘기죠. 자, 이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이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객관적인 요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요건은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그러니까 주관적인 요건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요건 좀 볼게요. 현저한 불균형, 말 그대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현저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 판단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한데, 판단 시점은 법률 행위 시, 그러니까 계약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 시.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는 봤더니 가격 차이가 현저하지 않았어요. 근데 계약이 체결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정에 변화가 생겨서 가격 차이가 현저해졌어요.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만 본다고요? 계약 시에 현저했는지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현저하다는 것은 몇 배 이상이냐?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법원은 현저하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평가할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20,000원에 팔았다. 10,000원짜리를 20,000원에 하고요. 100억짜리를 200억에 했대요. 그럼 똑같은 두 배인데 느낌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산술적으로 몇 배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거고,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법원이 알아서 하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는데, 궁박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경제적인 급박함, 경제적인 곤궁함, 이런 것들을 궁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판례는 경제적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심리적 모든 원인을 포함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명예가 손상될까 두려워서 엄청 싸게 팔았대요. 내 명예가 손상될까 두려워서 엄청 싸게 팔았다. 궁박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죠? 경제적으로 급박한 건 아니었지만 정신적, 심리적으로 급박한 것도 뭐에 포함되는 거야? 궁박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경제적 원인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경솔하다는 건 뭐 설명드릴 거 없고요. 무경험. 무경험은 좀 조심하실 점이 어떤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무경험인지 아니면 일반 생활, 그러니까 일반 거래상의 무경험인지 이게 이제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무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거래상의, 일반 생활상의 무경험을 의미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차이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차이점 뭐냐면 제가 어제 처음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이라는 걸 해봤어요. 어제 처음으로. 그럼 저는 무경험자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판례에 의하면. 제가 어제 처음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무경험자였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에 의하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정 거래 영역을 보는 게 아니라 일반 거래 경험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거래라는 특정 거래는 처음 해봤어요. 근데 부동산 매매는 처음 해봤지만 제가 일반적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눈빛이 왜 그래요? 할 수 있죠. 네. 일반 거래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저는 무경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판례 중에 80세 할머니가 시골에서 혼자 살고 계셨는데 근데 이 할머니가 무학 문맹이에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서 한글을 아직 모르고요. 그리고 판례 표현에 의하면 약간의 망령기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상태가. 근데 이 할머니는 예전에 부동산 거래를 몇 번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 부동산을 아주 헐값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 옛날에 경험 있으시네 라고 해야 돼요? 무경험자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경험자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특정 거래를 몇 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현재 일반 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에도 여러 번 출제됐었고 그러면 불공정위가 성립하려면 갑에게요. 궁박, 경솔, 무경험을 다 갖춰야 될까요? 하나면 될까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세 가지 다 갖추기는 어렵죠. 그죠? 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법조문에 궁박, 경솔, 그리고 무경험이에요? 또는 무경험이에요? 또는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면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단지 이 사람 좀 상황이 안 좋네라고 인식했다고 불공정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불공정위가 되려면 상황이 안 좋은 걸 알면서 뭐 한다고요? 이용해 먹을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이 불공정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면 이런 상황인지 아닌지를 입증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소송 가면 제일 중요한 건 입증의 문제예요. 입증하지 못하면 승소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요건들이 추정되느냐? 이러한 요건들은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입증하냐면 무효 주장자가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다 입증해야 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면 일단 이 거래는 불공정 거래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정상적 거래로 보는 거예요. 일단은. 정상적 거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런 사유가 있음을 밝혀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 차가 현저해요. 현저한데 이 요건들을 추정해 준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격 차가 현저해? 뻔하네. 상태 안 좋은 거 이용해 먹었네. 이게 추정되는 거야. 근데 이게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효주장자가 입증을 해야죠. 우리가 시험 보면서 이런 사실은 추정됩니다. 아닙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소송 가면 추정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우리 등기부를 한번 볼게요. 등기부.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등기원인 매매. 그러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으면 100% 언제나 을이 소유자일까요? 아닐 수도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무효 등기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효라는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단 을이 권리자인 것으로 뭐가 돼요? 추정돼요. 추정돼요. 그럼 만약에 갑이 을한테 야, 나 이거 판 적 없는데 등기 왜 넘어갔어? 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등기 말소하라고.
그러면 이 경우에 을이 자기가 적법하게 매수했음을 입증해야 돼요? 아니면 갑이 을의 권한이 없음을 입증해야 돼요? 일단 등기되어 있으면 뭘로 인정해? 소유자로 추정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가만히 있으면 뭘로 인정받는 거예요? 소유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야 네가 위조했지 이거 무효야 라고 하려면 을이 권리자라고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깨야 돼요? 갑이 을의 권한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등기 말소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등기의 추정이에요. 부동산은 등기부를 보고 소유자를 알죠? 그러면 이런 동사는요? 동사는 뭐 보고 소유자인지 알까요? 제가 이렇게 들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점유라고 불러요. 점유. 그러니까 동사는 권리자인지 아닌지 뭐 보면 알겠어요? 대충? 점유하고 있는 거. 그러면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데 동사는 어디에 추정력이 인정된다고요? 점유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좋은 반지를 하나 끼고 있어요. 됐다 멋진 거예요. 이 멋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게 멋있어 보이면 야 저거 멋있다. 쟤 저거 어디서 샀지? 이런 생각을 하시지. 제가 반지 끼고 있다고 멋있다. 저거 어디서 훔쳤지?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가 훔쳤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지만 일단 제가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자로 뭐 해준다는 거예요. 추정.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우에도 얘가 등기했다고 해서 100% 소유자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얘가 권한이 없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권리자로 뭐 하는 거예요? 추정해요. 그러면 추정은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입증하느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추정받는 사람은 입증을 해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요건들이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주장하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밝혀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건을 갖췄으니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면 등기가 을에게 돼 있었는데 이게 무효로 확정되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갑에게 바로 복귀가 되겠죠. 그럼 이 등기는 유효 등기예요? 무효 등기예요? 이제 등기가 무효가 됐죠.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등기가 을한테 돼 있으니까 병이 그걸 모르고 삽니다. 을이 소유자인 줄 알고 산 거죠. 그러면 이 선의의 병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 권리자에게 샀어요? 무권리자에게 샀어요? 무권리자. 따라서 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갑은 그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일까요? 없다일까요? 얘는 그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항한다는 표현이 우리 법조문에 많이 나오는데 이 대항이 생소하면 주장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공정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주장하는 건 가능해요. 그럼 이 무효는 상대적 무효라는 얘기예요? 절대적 무효? 다 주장할 수 있으니까. 절대적이죠. 그럼 절대적 무효나 절대적 취소는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는 거고 상대적인 무효나 취소는 제3자를 보호하는 거니까 그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가면 더 나올 거니까 그때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적용 범위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불공정이라고 얘기하는 건 갑이 을에게 A라는 걸 주고요. 을도 갑에게 B라는 걸 줘요. 근데 서로 대가를 주고받았는데 이게 현저하게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게 불공정 행위라는 거죠. 근데 법률행위 중에서는요.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법률행위도 있어요. 갑이 을에게 A를 준다. 우리 이런 걸 뭐 한다고 하죠? 주는 거? 증여. 기부행위. 무상행위입니다. 그럼 증여는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증여는 일방적으로 주는 걸까요? 을의 승낙이 있어야 될까요? 승낙이 있어야 돼요. 증여는 계약입니다. 갑이 야 이거 받아 이랬을 때 을이 승낙하지 않으면 증여계약은 성립되지 않아요. 이거 나중에 가서도 오해들을 많이 하셔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증여가 단독행위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은 목요일마다 재활용하는데 재활용하려면 귀찮잖아요. 새벽에 나가가지고. 그러면 옆집 문 열고 증여 이러면
예. 이게 단독행위면 상대방이 승낙 안 해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증여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계약. 합의하에 하는 게 계약. 그러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건데 불공정하다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방적으로 주는데 불공정하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불공정이라는 비교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불공정 행위에 증여는 적용될 수가 없다. 또 적용될 수 없는 게 뭐냐면 경매. 경매는 시가보다 엄청 싸게 낙찰받았다고 무효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원래 경매인 거고. 그리고 경매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으로 국가기관에 의해서 작동하는 거니까 증여나 경매의 경우에는 불공정하다는 말을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적용 범위 가지고도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됐으니까 적용 안 되는 거 두 개 좀 기억하세요. 증여하고 경매 정해주시고. 그러면 오늘 꼭 좀 기억하고 가시라고 했던 것들 좀 몇 개 있었죠? 기본적으로 뭐 있었냐면 일단 법률행위는 뭐가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법률행위 꼭 의사표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시라고 한 건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다라는 말을 하려면 최소한 뭐가 됐어야 돼? 성립. 성립되지 않으면 무효 취소라는 말을 쓸 수 없다라는 말 꼭 기억해 두시라고 했고요. 그리고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가 됐어요. 무효 취소가 되면 이미 주고받은 건 뭐예요? 부당이득. 부당이득으로 되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 무효가 일반 무효가 아니라 반사회 무효예요. 반사회적 무효면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니까 돌려받을 수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부동산을 샀는데 권리자에게 샀어요. 권리자에게. 그러면 얘는 선일 때만 취득해요? 선악불문 취득이에요? 무조건. 권리자에게 사면 무조건 취득이고 만약에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샀어요. 권리 취득이 안 된다라는 거였죠. 거기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 의사표시는 다음 주에 볼 텐데 일단 강조했던 것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복습을 좀 하시고 싶으면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11, 12월 달에는. 근데 복습을 하시고 싶으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책을 읽어보고 사람에 따라 달라요. 책을 읽었는데 이게 잘 이해가 되고 잘 와닿으면 책으로 복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책을 읽어봤더니 오히려 이게 성질을 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책 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경우에는 댁에 가셔서 인강을요. 인강 이거 뭐 저녁 때쯤이면 올라오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근데 인강으로 들으면 좋은 점이 배속을 좀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오전에도 듣고 야간 수업 또 듣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비효율적이고요. 댁에서나 또 여기는 여기 동영상 학습실 있잖아요. 거기서 배속을 좀 올리면 제가 말이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배속을 좀 절반 정도 올려도 무슨 말인지 충분히 들릴 거예요. 그렇게 복습을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책이 맞는 분들은 책으로 복습을 하시고 아직 이해가 잘 안 된다. 책을 보니까 그러면 인강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복습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